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식목일인데요. 앞으로는 식목일이 4월이 아니라 3월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후가 달라져서요. 나무를 심기에 4월은 너무 늦다는 겁니다. 기후 변화의 충격,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기술 동맹, 우리와 맺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미국, 중국 동시에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압박의 내용이 뭔지 보겠습니다. 미국은요, 한미일 회의에서 반도체 동맹을 맺자. 왠지 중국을 좀 압박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요, 중국은요, 한중 외교회담에서 5G 협력합시다. 그리고 반도체도 역시 협력합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동맹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4차 대유행 갈림길이다. 이러다가 1000명 된다. 하루 확진자 1000명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5일 연속, 닷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정부는 땜질식 방역 대책을 반복한다. 정부에서는 지금 2주 단위로 사회적 거리두기, 어떤 대책 연장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로 충분한가? 이런 얘기입니다. 백신 접종률은 아직 2%도 안 된 상태다. 전문가들 지금은 일단 국민 각자가 조심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 얘기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됐죠. 재보궐선거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20.5%인데요. 역대 최고죠. 재보선 역대 최고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요. 여야의 해석이 다릅니다. 여당은 샤이 진보가 결집하고 있는 모습이다. 야당은 시민 분노가 표출되는 모습이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전 인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더 보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1.95, 부산시장 사전투표율은 18.65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긴 줄을 섰다. 여야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겠습니다. 또 페이스북 5억여 명 정보가 털렸다.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겁니다. 국내 이용자는 12만여 명이 포함이 됐다. 그런데요, 유출 통지 등 대응에서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은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부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화면에 있습니다. 4차 유행 갈림길.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이 4차는 오지 말았으면 모든 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러나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얘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생태탕과 중대결심. 주말 동안 이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재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이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인가? 이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내로남불 쓰지 마. 선관위의 결정이죠. 선관위가 이렇게 하라고 내용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동료할 때 문구 중에 내로남불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 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선관위의 어떤 유권 해석입니다. 어떤 나름대로 그 어떤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죠, 지금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호신 무기를 휴대하고 있다. 미국의 스포츠 스타, 아시아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명성도 있고요. 많은 미국인들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조차도 인종차별이 무서워서 무기를 휴대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얘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요.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정부 하루 1,000명대 확진 우려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방역 수칙 위반, 무관용 엄벌하겠습니다. 지금까지요, 이런 건 지켜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요,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닷새째 500명대 이미 2.5단계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위반 과태료 10만 원 제대로 물리겠다는 겁니다. 정 총리 더 강력한 대책 검토할 수도 있다. 지금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당국의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걸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5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유행이 다시 확산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의 유행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한 모든 모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당부에 당부라고 했죠. 그러면서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과태료 물리겠다는 겁니다. 한 명당 10만 원이거든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상황이 나올 건지요. 오늘부터 방역 위반 과태료 10만 원 대상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여기 4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출입 명부 이름 다 안 쓰고 누구누구 외 3명 쓴 일행들. 이거 이렇게 되면요, 이거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 그동안 있었죠. 누구누구 외. 근데 안 됩니다. 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PC방의 디귿자 칸막이 안에서 라면을 먹으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뭐가 막힌 상태에서요. 그리고요, 키즈 카페 놀이 공간에서 김밥을 먹는 어떤 아빠가 계시면 이거 안 됩니다. 역시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요, 야구장에서 치맥 먹을 때만 마스크 벗는, 이렇게 벗고 뭔가 드시는 분,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이 가운데요, 3가지는 되고요, 1가지는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정답은 1, 3, 4. 그러니까 요거는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사를 보실 때 저도 착각할 정도로 지금 잘못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1번, 3번, 4번. 요거는 대상이고요. 요거는 아닌 겁니다. 예,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좀 더 보겠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 많은 업종 집합 금지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정세균 총리는요, 확산세 안 꺾이면 고강도 방역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2주만 더, 그리고 또 2주만 더. 정부는 계속 돌림노래 대책이다. 이 기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장기간 거리 두기에 국민 피로가 한계에 놓였다. 검사 확대했지만 감염 고리를 못 끊고 있다. 신규 확진, 뭐 이런 거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요, 뭔가 좀 실질적인 대책을 지금 내놓아야 될 때 아닌가, 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도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자, 유병호 의원님. 사실은 지금 정부가 보면은 2주만 더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정합니다. 이게 지금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2주씩 더 연장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물론 정부가 내놓은 방역 수칙이 있습니다. 일정한 확진자 숫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 있으면 뭐 2단계, 그 이상 가면 3단계로 간다 이건데 3단계까지 간 적은 없고요. 2.5단계에서 2단계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느 신문에서 조선일보에서 2주씩 더 연장하는 걸 찔끔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호전이 되면 어느 단계부터는 뭐 회합 인원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업장에서의 밤에 영업 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 풀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모두가 다 노력을 할 수 있는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결국 우리가 처음에 이 코로나라는 정말 미증유의 이 병을 맞닥뜨렸을 때 모두가 다 긴장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마스크의 그 강도를 가지고도 무슨 KFP 94냐 80이냐를 가지고도 80짜리는 불안해서 못 쓰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굳이 정부가 80짜리, 94짜리를 쓰세요라고 지침을 주지 않아도 흔히 말하는 덴탈 마스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금 강도는 약한 거. 그런 것도 그냥 알아서 쓰잖아요. 좀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듯이 이제 각자가 어느 정도의 방역 수칙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또 공부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각자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 각자의 노력이 다 합쳐져서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습관화되는 수밖에 저는 없을 것 같다. 그거 아니면 강도를 높이자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봉쇄밖에 없는데 봉쇄를 할 경우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요즘처럼 봄철이 됐는데 꽃 구경도 가고 싶고 외출도 하고 싶은 욕구를 또 억눌러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딱 하나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은 K방역이라는 게 초창기에 잘 됐다고 굉장히 자랑하고 처음에 우리가 사망률이 우선 낮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 국민 대비의 확진자 숫자 비율도 낮았잖아요. 그 비결은 우리의 주민등록 제도였잖아요. 주민등록 번호라는 제도였죠. 확진자가 나오면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알려주고 그럼으로써 이 강력한 예방의 고삐를 좀 조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를 모르는 환자가 이미 25%에서 30%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K방역 주민등록 번호로 추적을 해서 그 방역 대책을 계속 세우는 이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제는 다중을 상대로 하는 방역 대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구체적인 방책은 방역 전문가들이 세우셔야겠죠. 자, 최영철 편집위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정부도 지금 내놓는 대책 이외에 그 추가적인 어떤 걸 내놓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봤지만 무관용 원칙이다. 과태료 정확하게 이제 부과하겠다. 이런 정도의 원칙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앙정부는 머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방역 대책을 집행하는 것은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가 발의되어야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이 제대로 발의가 되는 것인데 지금 감염자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수도권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의 방역 사령관 누굽니까? 부시장입니다. 근데 부시장을 보면 부시장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서울시 지금 부시장이 대행체제인데 감염에 대한 방지 대책보다는 광화문 광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은 서울에서 엄청나게 많은 감염자 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방역사령관은 서울시 행정부시장인데 그분은 지금 다른 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다음 대선 행보는 좋은데 일단은 지금 급한 불부터 끄는 역할을 좀 해야 한다. 지금 수도권을 잡지 않으면 지금 감염자 수가 1000명 가는 걸 막지를 못합니다. 지금 지방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라는 이 구조 자체가 너무나 많은 인구가 좁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밀집도가 높고 그리고 거리 두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거리 두기가 힘든 지역에서 제대로 하려면 지자체가 나서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방역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예. 실제로 규제가 먹힐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서울이나 경기도 이거 제대로 안 먹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이 수도권 감염자 급증세가 지금 4차 대유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자체장들이 제대로 중대본의 예. 역할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고 빨리빨리 이 부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자체가 별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수도권이 막지 못하면 이거 1,000명, 2,000명 가는 거 쉽게 간다. 전 지자체장들이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혹시 소홀히 하는 부분은 없는가? 이 부분 좀 챙겨달라는 당부셨습니다. 방금 전에 봤는데 이 과태료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부터 방역 위반 과태료 10만 원 대상인 사람들은 4가지 사례가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아니고요. 3가지는 맞습니다. 근데 공통점을 좀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4번부터 거꾸로 보면 야구장에서 치맥을 먹는데 마스크를 살짝 벗고 먹었다. 키즈 카페 놀이공원에서 김밥을 먹는 분이 있다. 이런 분들은요, 뭔가 이렇게 구획이거나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가림막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먹는다는 거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반면에 여기 PC방 디귿자 칸막이는요, 가려져 있죠. 별도의 공간이 확보된 곳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사례는요, 많은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들어가시면요, 다 적으셔야 합니다. 누구누구 왜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합니다. 자, 코로나19 상황 지금 뭐 당국에서 걱정까지 내놨는데요. 정말 각자 지금으로선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보선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사진을 좀 연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요. 서울시장에 도전 중인 두 후보의 모습이 있어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여기가 어딘가면요. 어제가 부활절이었어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자, 그에 앞서서는 자리를 잡기 전에 두 후보가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지금요. 어떻게 보면은요, 어색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입니다. 악수 뒤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요, 이 모습은 거리 두기를 해야 되니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두 후보가 지금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그리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부활절 교회 찾은 박영선, 오세훈 거리 두기 예배. 여기 보시면 오세훈 후보, 그다음에 건너편에 전 박영선 후보가 있고요. 가운데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앉아 있네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 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재보선과 관련된 사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두 후보가 계속 유세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죠. 그 내용입니다.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 뭔가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게 점점 바뀌고 있다. 이런 주장이죠. 오세훈, 시민들 혹세무민 안 통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본인을 향한 공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후보가 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세하게 소개가 돼 있는데요. 박영선, 노원 도봉구에서 텃밭을 다졌다. 그러면서 뭐 거짓말하는 후보 시장 돼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맹공을 했다는 겁니다. 오세훈, 송파 서초구에서 한 표를 호소했다. 그다음에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무슨 나오는 얘기도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반박을 또 하는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두 후보의 이야기 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진실이 그리고 진심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에게 사실관계와 맞지 않은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을 하면서
혹세무민한다고 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니다. 자, 뭐 사전 투표율 가지고도 이제 각자가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그거에 대해 또 반박을 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마 이런 모습도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재보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사에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박영선 캠프 중대 결심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며칠 됐죠? 그러자 당도 한때 긴장했다. 과연 이 중대 결심이 무엇인가? 뭐 사태설 등 추측이 난무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를 고발하는 건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말 동안 달군 내용이 생태탕 얘기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과거에 그 내곡동 딱 뭐 측량 현장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생태탕집 주인의 증언이 나왔어요. 뭐 생태탕을 먹으러 왔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게 또 공방이 됐습니다. 자, 그럼요. 일단 이 중대 결심과 관련돼서 뭐 나온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공언한 대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그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저희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에 임할 것입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심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중대 결심이 어떤 두고 보십시오. 사전에 이제 저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던 것은 교감이나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의원단 회의에서 지금 회의 논의를 거쳐서 뭔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뭔가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측에 답변이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답변이 있은 후에. 근데 지금 오세훈 후보가 생태탕집 주인 아들, 그다음에 처남의 그 사진 이것이 나온 이후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진성준 의원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중대 결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가 물으니까 두고 보면 안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박영선 후보가 이게 사전 논의는 안 된 거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대 결심이 뭔가 나오기 전에 오세훈 후보가 뭔가 답을 해야 된다. 앞에 저제 조건이 있다. 뭐 이런 설명까지 나왔습니다. 자, 배종훈 교수님. 네. 이 중대 결심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알 수 없죠. 상당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중요한 것은 정말 중대 결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박영선 후보 캠프 측에 물어봤어요. 예. 정말로 중대 결심 하느냐? 예. 그러니까 틀림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게? 근데 이제 중대 결심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상대 후보에 대해서 하든지 일단 스스로에 대해서 한다면 그러면 본인이 사퇴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거는 일절 아니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냐 보면은 이제 맥락을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다. 특히 예. 이제 내곡동 땅 예. 측량 현장에 방문했냐 안 했느냐를 관련해서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이제 거짓말하면은 사퇴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사퇴해라. 라면서 요구를 하면서 지금 이 중대 결심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대 결심의 방향은 경쟁 후보를 향한 어떤 결정, 그렇습니다. 뭐 입장 이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맥락은 오세훈 후보 사퇴하라. 예. 라는 것을 요구하는 맥락인데 예. 뭐 대충 뭐 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세 가지가 뭘까? 쭉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오세훈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네. 고발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 국정조사요. 네, 근데 이 1번, 2번이 과연 중대 결심에 해당할까는 좀 약한데. 근데 국정조사 같은 건 논의 기간도 필요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나 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살펴보니까 예. 생태탕집 아들이 예. 어머니가 말을 바꿨다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 아니다.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니까 그러지 어머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그 당시에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나타난 건 사실이다. 라면서 지금 현재 예. 그 당시에 오세훈 후보 측에서 결제했던 그 결제 내역을 밝힐 수 있도록 신용카드 단말기 회사의 결제 내역을 지금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뭔가 중대 결심이 캠프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추가적인 어떤 근거 뭐 이런 걸 또 네, 폭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지금은 뭐 해석이 되고 뭔가 있는데 나머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 앞서 들어보셨지만요. 중대 결심이 무엇입니까? 라니까 두고 보면 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주말 동안 과연 이게 무엇인가 뭐 굉장히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요. 윤기찬 변호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중대 결심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일단은 선거 운동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후보 사퇴는 사실 쉽지 않고요. 예. 보전 비용 문제도 있고 물론 이제 후보 사퇴를 통해서 이제 대선을 위한 행보를 원활하게 한다. 당에 차기 대선을 위해서 어떤 어떤 민심을 자극한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왜냐하면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기로 한 당원 당규까지 개정해서 낸 후보거든요. 따라서 사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그렇죠. 수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거는 좀 이상하게 들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예. 이제 선거운동 중단일 수 있어요. 아까 맥락을 보더라도 진성준 의원께서 현재는 선거운동에 임하겠지만 이렇게 예. 이제 단서를 달았거든요. 그러면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선거운동 중단 가능성. 그러니까 윤기찬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보신다는 간혹 거죠? 있었던 일들이죠. 예전에도 보면 선거운동을 언제까지 중단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럴 가능성 하나 있고 또 하나는 TV 토론을 하는데 TV 토론에 현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 증언하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듣자라는 아마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예. 뭐 이 정도고 모든 것은 선거운동 중단으로 귀결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지 않으면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 중단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고소고발은 사실은 이게 뭐 중대 결심은 아니죠. 이미 일정 부분 고소고발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중단 여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하고요.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와중에 나온 중대 결심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를 가지고 뭐 아직 뭐 뾰족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뭔가 설명이 좀 잡혀 있어요. 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중대 결심 얘기, 이 단어가 주말 동안 참 많이 회자가 됐고요. 또 하나, 생태탕입니다. 이게 무슨 재보궐과 갑자기 생태탕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지만 이게 이제 증언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게 회자가 됐거든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측량하러 가서 생태탕 맛있게 드셨습니까? 혹시 혼자 오리발탕을 드신 것은 아닙니까? 측량하러 간 사람도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은 사람도 그 남자가 바로 오세훈이다고 말씀하시는데 오 후보만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전형적인 유체 이탈입니다. 민주당의 그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민주당에서요 중대 결심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여당에서는 지금 생태탕집 주인 그리고 뭐 아들 뭐 이게 언론 통해서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통한데 증언이었죠. 근데 여당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게 어떻게 틀릴 수가 있는가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맹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희는 뭐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뭐 생태탕집 사장님은 실제로 자신이 겪은 일이라고 예. 주장을 하시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에 대해서 그분이 지금 증거는 제시 못하고 있으니까 CCTV 화면이라든가 아직 뭐 배종호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카드 결제 예. 내역이라든가 아직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진술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으니 진술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저희는 듣는 사람들은 그분의 진술의 객관성과 신빙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 그때가 2005년 6월이더라고요. 그 생태탕집 주인이 목격했다는 그날이. 예. 그러면 제가 2005년 6월에 무엇을 했을까 한번 그 제 기억을 한번 되살려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5년 6월에 뭘 하고 있었을까? 제가 무슨 부에 있었을까? 제가 언뜻 떠올리니까 잘 모르겠어요. 무슨 부에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뭐 경제부에 있었구나. 그때 우리 부장이 누구였지?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찾아보니까 부장이 누구였구나. 그런데 이분 생태탕집 주인은 증언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 그 오세훈 후보가 그날 왔었고 예. 그리고 신발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신발 얘기까지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럼 2005년 6월에 제가 그때 어떤 구두를 신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예, 그 우리 애는 어떤 그 신발을 신고 있었을까 어린 애들이 예. 더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 이 기억이라는 것이 사람이 사실 망각의 동물인데 기억이 너무 많이 머리에 채이면 이게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물주가 머리에 기억을 자꾸만 지워놨죠. 그런데 엄청나게 강한 충격이 있었던 기억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거나 충격을 받는 그렇습니다. 기억이었다. 제가 그 즈음에 그렇다면. 제가 그 2005년이면 가장 가까운 시절이 2003년이었는데 그때는 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2.18 대구 지하철 참사 때 노무현 대통령 온 게 그때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노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왔는데 그건 아마 17년, 18년이 기억 지나도 저는 그건 선명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점벌 입고 왔었고 예. 뭐 이런 옷차림까지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는 강력한 기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 먹으면 안 되니까 또 정신을 차려서 취재를 했고. 그런데 생태탕 집 주인이 오세훈 시장이 왔었던 것이 그만큼 강렬한 대통령이 왔을 만큼의 강렬한 충격의 기억이었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태탕 집 주인이 객관성을 가지려면 이제 자신이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은행 거래 내역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찾아내야 하고 그리고 또 민주당으로서는 또 다른 것도 찾아내야죠. 뭐가 있습니까? 측량팀들의 진술을 확보할 만한 측량팀들이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왔었다는 증명 서류를 지금 확보를 했었어야죠. 근데 이 증명 서류는 일찌감치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아직 민주당이 확보를 못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어쨌든 증언보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증거를 이틀 내에 찾아내는 것이 민주당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는 진술만 아니냐, 뭔가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배종호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다. 이거는 본인이 기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 변호사님이 저보다 예. 더 잘 알겠지만은 증언 자체가 증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구체적인 뭐 물증만 증거가 아니고 증언 자체. 그래서 지난번에 뭐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관련해서 증언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한 분이라면 모르겠어요. 세 부류의 증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경작인들이 처음에 경작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예. 경작한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왔었다.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선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측량 팀장까지도 예.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왔었다. 예. 그럼 이분 관련해서도 오세훈 후보와 기억이 상당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잘생겼고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태탕집 주인이 예. 또 그리고 아들까지 증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분들의 증언이 예. 만약에 잘못됐다면은 예. 거짓말을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거짓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세훈 후보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정치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든지 일종의 정치 공작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벌에 제가 볼 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과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본인의 진술이 사실관계가 다르고 애매하게 지금 빠져나가는 예를 들어서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세훈 후보에게 앞으로 불리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방이 지금 오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관계를 놓고 공방이 오가고 있어요. 지금 윤찬 변호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신 건지 그리고 지금 배종호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오세훈 후보가 이 상황에서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매하게 얘기하기 이전에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거 가지 않았다라고. 다만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은 최경철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혹시도 모르잖아요. 본인이 기억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아마 단설 다른 것 같고 지금 진술도 객관적 증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봐야 되는 것이죠. 또 오류 가능성도 판단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본인은 봤다고 확신할 수 있어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일단 측량 성과도라는 객관적 증거에 오세훈 후보가 왔다는 사인이 없어요. 일단 그건 하나 드러난 것이고요. 공개됐습니다. 두 번째는 측량팀 3분이 왔는데 그중에 팀장급 한 분만 봤다고 기억을 하고 그렇죠. 나머지 2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똑같이 보고 오세훈 왔네라고 서로 간에 얘기할 법도 한데 2사람은 기억이 안 나고 1사람은 기억이 난답니다. 따라서 이 2대 1에 대한 평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그
경작을 했던 분 예. 두 분이 이제 봤다고 증언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두 분은 실제 이해관계가 오세훈 후보 측과 상반돼요. 왜냐하면 측량한 이유가 오세훈 후보 측의 주장에 맞다면 예. 측량한 이유는 분쟁이 있어서 측량한 것이거든요. 그 분쟁의 양 당사자끼리 다소 이 신빙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따라서 객관성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예. 마지막으로 식당 주인과 아드님의 경우에는 예. 4월 2일자 모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예. 봤다고 3월 29일자 또 모 개간지와의 인터뷰에서는 예. 유선이 공개됐습니다. 거기서는 못 봤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또 진술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드님이 어머님의 3월 29일자 개간지와의 인터뷰 사실은 또 인정한 꼴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그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그 인터뷰 상대방이 어머니라는 거 인정이 된 것이고 그 어머님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한 4일 만에 이 얘기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예. 그렇다면 동일한 분이 다른 내용의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예.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2005년도 6월 달에 이 측량을 간 이유가 예. 분쟁 때문에 갔다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거짓말할 동기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곡동 땅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같이 셀프 보상의 혐의가 있다면 예. 그럼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겠지만 지금 해당 부지는 매번 그 지정된 지구 내에 경계선상에 있지 않고 가운데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한 번도 이게 배제된 적이 없어요. 누가 어느 정부에서 뭐 보금자리든 아니면 예. 국민임대주택이든 따라서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시각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증언에 대한 신빙성 예. 또 제시된 객관적인 뭐 측량 성과도 그다음에 그 거짓말할 동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예. 판단에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치열한 공방입니다. 지금 이걸 두고요. 그리고 뭐가 조금씩 이제 관점 아니면 어떤 이렇게 방점이 두어지는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오늘도 아마 이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명들이 계속 있고요. 다음은요.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관위 내로남불 금지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유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동료 문구입니다. 현수막 같은 곳에다 투표 많이 하세요라는 취지로 이제 글들을 쓰잖아요, 정당이요. 그런데 거기에 뭐 내로남불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수막에 위선 무능도 써서는 안 된다. 야당에선 반발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라고. 그러니까 여당 쪽에 약간 기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이에요, 지금 야당은요. 그러나 선관위는요. 여당 측에서 쓴 거짓말 표현도 불허했다. 이것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도 설명을 합니다,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요. 다음 하나 좀 보겠습니다. 화면입니다. 내로남불 현수막 문구 불허한 선관위. 그러니까 민주당 내로남불. 그러니까 내로남불 하면 민주당이 뭐 연상된다. 뭐 이런 취지로 들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조금 설명이 묘하다. 뭐 또 이런 반응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야당 쪽에 뭐 반발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수호가 지나쳐 민주당을 위선 무능 내로남불 정당이라 인증한 선관위의 자승자박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문의를 한 거예요.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라고 했더니 그 표현이 이런 겁니다. 투표가 위선 이깁니다. 뭐 무능 이깁니다. 내로남불 이깁니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 중에서 내로남불이 대표적인 걸로 좀 소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투표가 내로남불 이깁니다. 현수막 사용을 문의했는데요. 선관위는요. 특정 정당 쉽게 유추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은 사용 불가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이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상황이 참 해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지금요. 윤경호 의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이런 어떤 유권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문의를 한 겁니다. 내로남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도한 규제 그리고 일관성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게도 비슷한 잣대를 똑같이 댔다거나 또는 다른 후보에게도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왔다 갔다 했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 측에 특정 정당 측에 치우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시비를 불러일으키면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되는 거는 공직선거법 90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떠한 이런 문구 같은 것이 특정한 후보나 특정한 정당 그런 주체를 떠올리게 하면 유추라는 표현을 썼는데 떠올리게 하면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건데. 그러니까 투표 동료는 오직 투표 동료 그것만 좀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선관위 측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여당이 상대를 향해서 거짓말 정당을 연상시키는 표현 이거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쪽은 내로남불 위선 정당, 무능 정당 이거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잣대를 댄 거다. 그러니까 선관위 설명은 양쪽 다 그런 문제가 있는 표현 못 쓰게 한 거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일관성이 있느냐.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초래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또는 뭐 성 관련된 비위 뭐 이런 것들 끌어당겨서 문구를 내거는 것도 성평등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들어갔는데 어떤 거는 안 된다고 하고 어떤 거는 된다고 하고 기사에도 잠깐 있습니다만은 성평등 자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허용이 됐어요. 근데 나는 성평등 페미니즘에 투표하겠습니다. 이건 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잣대는 과연 뭐냐.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과도한 규제가 된다면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선택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시대 상황이 이걸 못하게 한다고 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그걸 접하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내로남불 얘기를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룸으로써 플래카드를 내건 것만큼이나 효과를 걷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온라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서 공직선거법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선관위 자체에서 이미 2013년 그리고 2016년에 제기를 했어요. 이번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다뤄지겠죠. 법 개정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법 개정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선관위 지금 위원장을 대법관 중에 한 분이 겸임을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시비를 걸 일은 아닙니다만 상임선관위원은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하거든요. 이 상임선관위원은 특정 정당의 활동을 지나치게 했거나 뭐 정치색이 뚜렷한 분 이런 분들은 가능한 배제하자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온다. 그런 점에서 선관위는 특히 중앙선관위는 엄정 중립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을 스스로 갖고 그다음에 주위에서 그런 것들이 또 확보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 배조 교수님하고 윤기찬 변호사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배조 교수님. 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니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관위 설명은. 근데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또 오히려 좀 당혹스러운 해석 아닐까요, 이게? 혹시?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또는 반대한다거나 그런 걸 쉽게 유추할 수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공직선거법 90조하고 93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석의 영향까지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 볼 때는 또 특정 정당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일관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형평성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보면은 민주당의 불리한 내용도 있고 유리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정당에 꼭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내로남불 또 무능, 위선 심판 이런 부분은 이번에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또 거짓말하는 후보는 안 된다라는 것도 선관위에서 못 쓰게 했거든요. 그 거짓말이란 표현이 문제 삼은 거죠. 그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한 거예요. 이제 거짓말하는 후보 하면은 이제 오세훈 후보가 연상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선관위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또 지난번 총선과 대선에서도 촛불을 못 쓰게 했거든요. 또 그러나 적폐청산 또 쓰게 했거든요. 그리고 민생 파탄 이런 것도 또 못 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반인들 입장에서 또 해당되는 정당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은 이게 일관성이 뭐고 기준이 뭐냐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보다 또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예.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거든요. 예. 결국 이제 그 근거는 공직선거법 따른 건데 예. 제가 볼 때 이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말은 최대한 풀고 돈은 묶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근본적으로 이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안 된다고 한 거는요. 투표 동료 문구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유세 때 보면은 이런 표현들 막 다 쓰면서 유세하는데 그건 이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문구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적용된 거는 투표 동료 문구입니다. 투표 좀 많이 해주세요라는 취지의 문구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근거는 공직선거법 90조거든요. 여기서 특정 정당을 뭐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이런 건 안 된다는 건데 윤구찬 변호사. 선관위 입장에서도 법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걸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 거다라고 하면은 선관위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선관위가 일단 법을 얘기하지만 예. 법에는 정확히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선거운동은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현수막 개첩 개시도 사실 이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투표 동료는 사실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표 동료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투표 동료나 선거운동을 불문하고 일정한 시설물을 게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예. 특정 후보의 성명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게시된 것. 예. 그러니까 명칭이나 성명이 유추돼야 돼요. 그런데 저거 갖고 명칭이나 성명이 유추됩니까? 이미지는 유추될 수 있어요. 또는 행동은 유추될 수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주당이 1번 쓰니까 일합시다. 일자를 뭐 아라비아 숫자를 한글로 바꾼다든가 이런 거는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또는 뭐 국민이 뭐 투표하면 국민이 이긴다. 예. 이것도 국민의 힘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취지인데 선관위는 저것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선관위 행태가 모순이 있는 것이 분명히 이것은 국민의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걸 이 조항을 없애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그것을 해석을 좁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없애자 그러면 해석을 좁게 해야 되는데 엄격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없애자고 해놓고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해요. 이것이 하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법을 해석하는 그 기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예. 선거관리위원들이 모여서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가 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만 해요. 모든 건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니까 중요한 것만 보고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전의결제를 이것을 명백히 해야 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법조인으로 하게 된 것은 선거법을 정확히 예. 해석을 하라는 취지인데 지금 실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무는 사무처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선거관리 실무도 고칠 필요가 있고 매뉴얼을 만들거나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좀 엄격하게 예. 의사결정 구조를 확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보선 관련해서 뭐 이런 선관위의 어떤 이런 해석 뭐 이런 것도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네 분 의견 좀 들어봤습니다. 패널 분들도 뭐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지금 시간이 8시 오전 8시 48분을 좀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아침의 매일경제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 관련된 기사가 오늘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재보선 이후 상황과 또 관련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대권을 보는 정세균 총리, 재보선 뒤에 사임할 듯하다. 자,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끝나면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그 배경은 대선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부그 후임에는 여성 또는 영남 출신 이런 인사들이 이름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여기 보면 정세균발 국정쇄신 개각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르면 금주 총리 후보 발표될 수도. 이르면 금주니까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이런 뜻이 되네요. 지금요. 여성으로서는 김영란, 영남 출신으로는 김부겸. 많이 전 언론에서 다뤄졌던 이름들이죠. 지금 다시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포함 경제팀 재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임 관련해서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얼마 전에 한 얘기가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취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서 때가 되면, 그러니까 뭐 이미 방향은 잡은 거라고 보여요, 지금요. 사태가 이제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로 들리는데, 최영철 편집위원, 정세균 국무총리, 여당의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아직 지지율은 미미해요. 재보선 이후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된 이후에 대선 경쟁,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선 경쟁,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4.7 재보선이 분기점이 되겠죠. 4.7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정세균 총리의 새로운 기회가 더 크게 열리느냐 아니면 더 좁게 좁혀지느냐 이것이 분기점이 되겠죠. 4.7 재보선에서 만약에 여당이 이긴다면 문은 좁아집니다. 하지만 여당이 이기면 좁아진다. 그렇습니다. 여당이 이긴다면 기존 구도로 계속 가는 것이죠.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구도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세균 총리의 도전을 하겠지만 도전한다 해도 지지율이 급작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당이 만약에 4.7 재보선에서 패배한다면 새로운 구도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존의 구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새로운 구도로 간다면 그렇다면 정세균도 하나의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번 재보선 결과가 정 총리에게는 역설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이 뭐 여당에게는 딜레마겠지만 정 총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에는 미안하지만 그 자신으로 봐서는 새로운 뭐 비장의 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역전의 발판을 지금까지 지지율이 굉장히 미미한데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지금 이 분석은 최영철 편집위원의 해석이신 거죠? 지금? 뭐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다른 뭐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더라고요. 정세균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사실 친문들이 새로운 기획 상품을 내기가 힘들다. 이재명을 넘어서기가 힘들다. 하지만 4.7 재보선에서 만약에 여당이 실패한다. 이렇다면 내년 대선을 어떻게 새롭게 판을 짜야 된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도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 경험이 많고 그리고 호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호남이 미는 후보를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이 호남이라 해도 서울 종로에서도 됐기 때문에 중도 성향도 있다. 확장성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새로운 카드로 내밀 수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좀 더 개인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개인기를 가져야 지지율이 10%를 넘길 수 있다. 10%를 넘겨야 그래도 예선에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가 이제부터는 개인기의 시간이다. 지금처럼 스마일로만은 안 된다. 때로는 버럭도 내고 때로는 합리성도 갖고 때로는 뭐 굉장히 스타 의식을 갖고 스타로서의 개인기를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가 이제부터는 좀 더 훈련받은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할 본색을 드러낼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색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개인기를 좀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최영철 편집위원은 그래야지만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존재감 내지 위상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재보선 뒤에 만약에 이제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 과연 정세균 총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모습은 아닌 걸로 평가받았거든요. 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여당 내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움직여야죠. 민주당 내부에서 의원들이 정세균계로 만들어지면서 세를 불린다면 정세균의 새로운 개인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의원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뭐 이재명계, 뭐 이낙연계 이렇게 분류돼 있다면 개인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그저 그런 옛날의 정세균이 있을 뿐이고 지금부터는 얼마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을 자기 세로 만드느냐. 그 대신 그 민주당 의원들은 미래를 보고 움직이겠죠. 정세균 되겠어? 안 되겠어? 판단을 하는 것은 결국 정세균의 개인기다. 그 개인기가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 정세균의 개인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인기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정세균은 지금처럼 그냥
옛 총리, 옛 국회의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배조 교수님. 네. 최영철 편집위원은 재보선 결과가 정세균 총리에게는 굉장히 역설적이다. 어떻게 뭐 딜레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상당히 뭐 좋은 해석인데 저하고는 좀 시각 차이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친문의 제3 후보론의 대표 주자로 정세균 총리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고 제3이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그다음 다른 그렇습니다. 후보. 그래서 제3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친문 제3 후보론의 근거는 역시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 지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정세균 예. 총리 같은 경우 굉장히 의원들의 세력이 높거든요. 대략 한 뭐 80명 정도 이상이 지금 광화문 포럼에 포진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호남 출신의 또 국무총리를 현재 하고 있고 국회의장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바라볼 것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제3 후보론으로는 지금 이제 이 정세균 총리가 적임자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인데 결국 이제 친문 제3 후보론이 부상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승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4월 7일 재보선에서 승리가 해야만이 친문 제3 후보를 내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예. 그런 판단이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반대로 이번에 4월 7일 재보선에서 예. 패배를 한다면은 예. 결국 이제 대대적인 친문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에서도 쇄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필요하고 청와대에서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친문 제3 후보론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서 지금 최영철 위원과 배조 교수님이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친문 제3 후보론보다는 오히려 중도에서도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외연 확장의 후보가 필요하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배조 교수님께서는 재보선 승리라는 게 전제가 돼야지만 정세균 총리의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왜 그렇게 보냐면은 예. 만약에 이번에 여당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예. 그리고 뭐 대선 지방선거 또 지난번 21대 총선까지 4연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까지 패배하면 이제 5연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 질이 멸렬되고 국민의힘이 사실상 해체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이면은 정권 재창출이 굉장히 순탄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예. 입장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제3 후보론 친문 예. 이게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번에 패배하면은 상당히 레임드까지 올 수 있고 국정 장악력이 흔들릴 그런 상황. 따라서 대대적인 전면 쇄신이 와야 되기 때문에 기조 자체가 완전 바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놓고 재보선 결과가 어떤 영향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줄 것인가. 이 두 분 해석이 좀 갈렸어요. 지금요. 지금. 그만큼 재보선과 대선 또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참 많습니다. 자, 다음은요. 미국 상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아시아계를 향한 아시아계를 겨냥한 이 증오 범죄 자꾸 잇따르고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클로이 김 미국 대표로 금메달 따도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 호신 무기를 늘 휴대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요. 이분 굉장히 미국 내에서 유명한 동계올림픽 뭐 이럴 때 등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스노보드 선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인물조차도 인종차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재미교포 스타의 증오범죄 고발. 아시아계 혐오 메시지 매일 수십 개가 본인에게 도착을 한다.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사람까지 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니 백인 소녀 메달 뺏지 말라. 미국 국적이잖아요. 그리고 집 밖에서는요, 한국어 대화를 못할 지경이다. 그래서 집 앞 가게도 전기 충격기를 챙겨서 가는 상황이다. 위험할까 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 않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런 다짐까지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아시아인 증오범죄, 미국 한인 가게에서 쇠막대기 난동. 다짜고짜 가게에 들어와서 막 휘두릅니다. 그리고요, 4개월 전에는요, 50대 한인 부부 폭행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이게 뒤늦게 또 다시 알려진 거죠. 영상을 통해서. 자,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이 기사에 들어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누군가 들어오죠요? 다짜고짜 행패를 부립니다. 그리고는 쇠막대기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 30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영상은 4개월 전 영상인데요. 지금 다짜고짜 또 폭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런 일들이요, 지금 영상에 찍혔으니까 저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요, 지금 굉장히 저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경호 의원님, 뭐 어떻게 하죠? 이거 속수무책입니까? 지금은 촉발되는 게 이 코로나 코비드 19의 그 진원지가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책임이 있다. 미국 내 또는 전 세계에 지금 있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가해지는 일종의 증오범죄죠. 그게 이제 우리 겉 모양이 비슷하다, 뭐 아니면 뭐 유색인종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포들에게까지 또는 뭐 한국 시민권,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들에게까지 지금 클로이 김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이 가해자들이 주로 백인보다는 또 다른 소수인종인 흑인이나 또는 히스패닉인 걸로 대부분 다 보도가 돼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실제 몇몇 케이스들이 또 그러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우리 주로 피해자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사회에 퍼져 있는 이 증오 범죄는 이번에 대통령으로부터 밀려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4년에 만연돼 있던 이 백인 우월주의 또는 소수 마이너리티에 대한 가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표출이 된 거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첫 연설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사회에 악마화의 시대를 종언할 때가 됐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화의 시대라는 건 백인들이여 뭉쳐라, 백인 우월주의, 뭐 미국 물론 거기에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포장돼 있었지만 그 백인 우월주의 속에 난민 또는 이민자, 뭐 소수인종들에 대해서 증오를 퍼붓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가해를 가하는 거를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부추겼다는 거죠. 그 맨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섰다. 그럼으로써 이런 것들이 주변 공동체 사회에서 자제되지 않고 마구 표출이 되도록 미국 사회의 분위기가 안 좋게 흘렀다. 그게 이 코로나와 겹쳐가지고 중국계 그리고 넓게는 아시아계에 대한 이런 증오범죄로 가고 있다. 미국에서는요, 증오범죄와 인종차별에 대한 범죄는 지방경찰이 담당하지 않고 FBI가 직접 나서서 수사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모두 다 자제를 뭐 호소한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공권력이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서 그걸 막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모르겠습니다. 이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는 이런 행동이나 언사는 물론 자제를 먼저 해야 되고요. 또 패거리 지어서 다니는 이런 식의 인상을 주는 이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두가 이성을 되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정치인들이 나서서 호소를 해야 되고 정치인들이 먼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사 하나가 좀 더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모습인데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요. 다음입니다. NBA, MLB, 메이저리그 야구죠. 굉장히 인기를 끄는 야구인데요. 올스타전 개최지를 놓고 바이든, 오바마 그리고 트럼프 설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나눴다는 겁니다.
미국 조지아주 투표법 개정이 불똥이다. 공화당 주도로 우편 투표 관리를 강화했다. 그러자 이거에 빈곤층 또는 유색인종 투표 어렵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인종차별법 등 반박 성명을 냈는데요. 올스타전 조지아 개최 안 된다. 이런 반발이 나온 겁니다. 그러자 개최지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개최지 변경 수용했고요. 이번엔 트럼프 공화당이 야구를 보이콧하겠다. 아예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바탕에는 인종차별 문제가 깔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